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이맘때가 되면 제가 뭔가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를 요약할 때가 되었는데 하시면서 기다리신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개발자들 행사에서 가장 큰 행사고요. 올해도 역시 사티아 나델라와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리더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전체 발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오픈 에이전틱 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의 에이전트, AI 그리고 또 이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노트로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인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나와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들의 여정 그리고 또 AI에 대한 기대감을 품은 오프닝 영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리고 AI 도구의 잠재력을 강조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91년에 윈32, 정말 옛날 얘기죠. 그리고 96년에 웹스택, 그리고 2008년에 클라우드 모바일,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들을 영상을 통해서 짧게 보여줬고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과정은 뭐냐면 수직 통합 스택에서 이제 오픈 확장형 에이전틱 웹으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층에서 개발자들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을 위해서 GitHub 코파일럿이 이미 1,5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개발자들의 도구,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들의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특이한 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사용할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요즘에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최근에 제가 카이스트에 가서 봤더니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런 과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그대로 AI와 함께 개발 도구에 녹아들고 있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ET과 C++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그리고 .NET 10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 타임의 실시간 미리 보기, 그리고 Git 도구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또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디버그가 향상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도구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데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0번째 오픈소스 릴리즈를 했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창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에디트 내에서 직접 스테이츠를 보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itHub 엔터프라이즈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에서 간단한 모멘텀 그리고 월간 안정 릴리즈 주기를 도입한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저거 살 때는 왜 저걸 샀었지? 사는 순간 반발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게 바로 이 GitHub인데요. 지금 보면 GitHub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거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tHub를 가운데 놓고 모든 프로세스와 도구들을 이렇게 통합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GitHub 코파일럿에 대해서 오픈소스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여기 화면에 보면 GitHub 코파일럿에 대해서 오픈소스화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오픈소스 코파일럿 익스텐션 for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또 비슷한 것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사람 혼자서 뭔가 개발하던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보면 이 GitHub Copilot 같은 경우는 그냥 코드 도움 주는 코드 컴플레이션 정도 하는 거였다가 그 다음에 채팅하고 워크스페이스 관리해주고 다중 파일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모드 그다음에 MCP까지 이렇게 쭉쭉쭉 발전되어 오는 단계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람하고 이 오픈 에이전틱 웹이 소통하는 단계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묻고 답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뭔가 실행하고 세 번째는 함께 일하는 단계까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게 비슷하다. 그래서 개발 도구가 실제로 앱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앱 자체도 AI화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소개하고 있는 게 앱 현대화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하느냐, 뭐 자바 8에서 자바 11로, 단넷 6에서 단넷 9으로 이렇게 소스 코드를 레거시 코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정말 귀찮은 작업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드 및 종속성 계획, 그 다음에 또 생성 수정 이런 것들도 제안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사항을 학습하고 이런 것들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온프레미스 앱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이 SRE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SRE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어떤 인사이트가 발생되면, 인사이트라기보다 인스턴트,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스턴트가 발생되죠. 만약에 뭐 화면에서 뭔가 장애가 났어요 라고 하면 인스턴트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밤에는 인스턴트가 발생돼서 처리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동으로 AI가 대응을 해준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AI가 그 문제를 대응하고 완화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해준다는 겁니다. 보통은 개발자들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혹은 내 근처의 삼겹살집에서 소주와 함께 삼겹살 먹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맥북을 끄집어내서 장애 대응을 했던 것들을 이제는 AI가 해준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능들을 이제 SR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완화 작업도 해준다고요. 뭐 메모리 누수라든지 문제를 자동으로 진단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GitHub 코딩 에이전트에 대해서 지금 데모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티아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GitHub의 이슈 리스트에서 인스턴트를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웹페이지에 필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필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스펙이 이렇게 인스턴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읽어보고 이제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작업들을 이제 에이전트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때까지는 페어 프로그래밍, 서로서로 지적질하는 페어 프로그래밍에서 이제는 피어 프로그래머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을 주면 제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 지적질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코파일럿한테 할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코파일럿에 할당을 하고 나면 얘는 알아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코파일럿이 이거 받았다 이렇게 떴죠. 그러면 이 작업들을 이제 코파일럿이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그냥 컨펌만 하면 그게 전체 코드에 바로 통합돼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자 한 명에 이런 에이전트 여럿이 붙여서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 바로 AI이고 그리고 또 LLM과 같은 기술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샘 알트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샘 알트만도 화면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샘 알트만하고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이전트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물컵 들고 서 있고 이런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팀원으로 작업을 한다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복잡한 개발 작업을 며칠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사람같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병렬 요청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GitHub에서 방금처럼 코파일럿한테 일을 하나만 할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할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버그도 수정하고 새 기능도 구현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 답변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 작업이 패럴럴하게 병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현재 이 샘 알트만이 하고 있는 이 오픈 AI의 자체 모델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봤을 때도 모델의 성능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네, 샘 알트만이 이제 나와서 AI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오피스로만 알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피스를 클라우드화 시킨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협업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채팅, 그리고 서치, 그리고 노트북 크리에이트 에이전트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에이전트하고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서치, 그리고 어떤 작업들을 협업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녹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정리되어 있는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크리에이트 작업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작업을 도와주는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11월 달에 이 이그나이트 행사 때도 이미 에이전트에 관한 얘기들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퍼실리테이트 에이전트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지금 다이나믹스 365라고 하는 CRM 도구에서도 보면 이 에이전트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날 발표된 거 보면 이렇게 리서처라고 하는 에이전트도 있는데요. 웹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전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또 새로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날리스트라고 하는 또 이 에이전트도 있는데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다중 파일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시각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결과를 예측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생각보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경우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아마 전체 제품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수익하고 연결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게 약간 특이한 기술이에요. 이 코파일럿 튜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 튜닝, 보통 이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뭐 워드나 엑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RAG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죠. 근데 이때는 이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능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RAG를 통해서 정보를 조금 더 넣어주면 조금 더 대답을 똑똑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용어, 그리고 우리 도메인에 뭔가 난리지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럴 때는 언어 모델 자체를 바꾸어야만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 코파일럿 튜닝 같은 경우는 언어 모델에 대한 파인 튜닝을 지원해 준다라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쉽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 파인 튜닝까지 가려면 엔지니어들이 그것도 공부를 좀 한 엔지니어들이 튜닝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일반인들 레벨까지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코파일럿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튜닝을 시키면 우리 회사만의 새로운 LLM이 나오는 튜닝되어 있는 LLM이
나오는 그런 결과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도메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쪽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할 거다라고 하면 이 코파일럿 튠을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한 모델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발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제를 보면 이제 약간씩 개발자들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게 보면 이제 Azure AI Foundry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Azure AI Foundry 입에 쭉쭉 안 붙긴 하죠. 이게 아마 작년 11월 달 이후로 이제 조금씩 제품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작년에는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품명들이 7렐레, 8렐레였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말이 되니까 이제 싹 정리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AI 파운드리에 다 이렇게 예쁘게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 Azure AI 파운드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데모들을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모들을 보면 7만 개의 조직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Azure AI 파운드리를 바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BMW나 아니면 카바나, 코카콜라, 나스닥 등의 기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큰을 100조 개의 토큰을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3개월간 전년 대비 5배를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이 언어 모델이 1900개 이상의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 많은 숫자는 허깅 페이스에서 넘어온 걸로 보입니다. 그록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에서 만든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그록도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발전 속도만 보면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그록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 빌드 컨퍼런스에 이렇게 접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 최근 들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xAI라는 또 별도의 회사를 가지고 이거 테슬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그록3 모델을 이용을 해서 뭐 추론이라든지 딥서치 그리고 응답 모델을 하나로 통합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특히나 강조했던 내용들이 바로 물리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이 있어야 이 사실을 심층적으로 볼 수 있고 진실을 대답을 할 때 진실에 근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물리학이라는 도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물리학을 이야기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젠슨 황 같은 엔비디아의 CEO도 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그냥 AI가 그냥 AI 혼자서 노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과 뭔가 붙어 있는 듯한 그리고 실제 세상을 제대로 시뮬레이션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애저에서는 지금 그록이라든지 미스트랄 그리고 라마 등 외부에 있는 언어 모델들도 주저없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윈도우즈에서 바로 리눅스를 돌릴 수 있는 WSL이라고 했죠. 이 WSL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즈 비슷하게 쓸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픈소스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폰 리눅스라고 하는 이 도구가 이제 오픈소스로 풀렸고요. 이제는 WSL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즈에서 리눅스와 관련한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 이제 MCP 그리고 A2A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업계의 하나의 표준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에서도 MCP를 서포트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뭐 몇 달 동안 미친 듯이 준비를 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하고 있고, 이렇게 플랫폼에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 MCP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네, 보면 뭐 권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빠르게 극복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자, 윈도우즈에서 MCP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 데이터 얘기를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죠. 바로 데이터 패브릭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결과를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저 데이터 패브릭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사티아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례라고 미식축구죠. NFL에 대한 사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FL에서 전체 데이터 관리를 애저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 인프라에 관한 얘기인데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실리콘, 네트워크 등 뭐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그래서 AI 워크로드에 대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GPU의 리소스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그리고 애저와 엔비디아의 협력, 특이하게도 이걸 이제 애저와 엔비디아의 협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많이 사용하던 수식입니다. 단위 토큰당 가격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고요. 실제로 이 발전 속도가 이때까지는 한 1.5배, 뭐 2.3배 이렇게 가다가 지금 뭐 4.5배 이상으로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처리량이 그만큼 처리 용량 자체도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를 할 때 젠슨 왕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젠슨 왕도 나와서 같이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당 토큰, 와트당 토큰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So excited to be here, Satya. In fact, 2 years ago, 2년 전에 가장 큰 슈퍼컴퓨터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다 이런 얘기들을 함께 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와서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발전 속도는 거의 4배씩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아키텍처와 공개되어 있는 아키텍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스커버리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스커버리에서는 과학적인 발견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에 대해서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모아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발견 과정의 AI 통합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 세계 연구자들의 AI 지원의 협업 플랫폼이다. 그리고 방대한 과학 데이터에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해낼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빌드 컨퍼런스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전례 없이 AI를 위한 그런 행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에이전틱, 에이전트, 그리고 단순히 AI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런 도구들로서는 MCP 그리고 또 A2A 이런 주제들이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주제들이 인프라부터 데이터 그리고 또 AI 에이전트까지 이 수많은 주제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결합돼서 각각 잘 발전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풀어낸 것들도 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가벼운 주제들은 그냥 오픈소스로 풀고 생태계에서 힘을 받고 그리고 본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들 그리고 또 파운데이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냥 단순한 소프트웨어 행사가 아니게 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이번 빌드를 통해서도 놀라운 비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당장 몇 개월 뒤에
네, 앞으로 불어닥칠 폭풍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자, 저는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You know, it's always fun to be back.